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팩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5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져요. 근데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다섯 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들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 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달콤하고 향긋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만 가는 포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가 설탕 묻힌 포도를 냉수에 띄어내 주시면 이 한 알 한 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던 시원한 단맛이 좋았는데, 그런데 예전엔 껍질이나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후딱 뱉어버리곤 했죠.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건강의 보고를 버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알맹이만 먹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포도의 속살부터 껍질, 씨, 송이, 가지까지 남김없이 활용해 혈관이나 뇌나 눈, 피부를 챙기는 방법을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이 포도는 당이 많아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당 성분은 맞아요. 포도알 100g에 평균 161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설탕, 자당이 거의 없고 우리 몸세포가 바로 에너지로 쓰는 이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요. 더 고마운 점은 이 당분들이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랑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혈당이 치솟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들 수 있는데 이 물질은 1939년 프랑스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리해냈어요. 그 뒤로 프렌치 패러독스 연구에서 핵심 열쇠로 떠올랐고 지금은 혈관 내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이기 못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이나 실험으로 확인됐죠. 가벼운 연구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하버드 의대팀이 60에서 75세 남녀 52명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하루 레스페라트롤 200ml를 약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자 대조군보다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약 18%나 개선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피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이 미끄러지듯 흘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생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분이 프로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것은 포도 씨 속에 든 미세한 이 떫은 맛의 물질인데 비타민C의 20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지녔죠. 프랑스 파리 약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주고 잔주름과 기미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약 30% 이상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선 이 포도씨 추출물이 고급 화장품이나 관절, 정맥 영양제로도 널리 쓰이죠. 그러면 이 포도씨만 따로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껍질씨를 집어삼키면 섬유질이 위장,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더 안정적이라서 굳이 별도로 가공식품을 드실 필요가 없다고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겠죠. 이쯤에서 껍질이나 씨를 씹으면 이가 시큰하고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치아가 약한 분이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묘책을 준비했죠. 하나는 온수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율무 두유 믹서 스무디예요. 첫 번째 온수담금법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잘 익은 포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50도 정도의 온수에 10분간 담아 놓았다가 드시는 거예요. 뜨끈한 물이 껍질 세포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씹을 때 톡톡 잘게 부서지고 씨 역시 단단함이 살짝 줄어서 이가 편안해져요. 두 번째 스무디법은 믹서기에 포도 1컵 약 15알 정도, 삶은 율무 3큰술, 무가당 두유 200ml, 꿀 반스푼 정도 넣고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율무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도 당분이 혈당으로 확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부드럽게 붙잡아주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포도의 의학적 효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나열해보면 혈관 내피 보호작용, 뇌 신경염증 완화, 황반이나 망막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간세포 재생도 촉진시키고 인터루킨6 같은 이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고 향균작용, 관절 연골 파괴 효소 억제 등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요. 특히 장 건강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포도 껍질에 든 탄닌 펙틴이 장 점막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유해균 증식을 막고 변비와 노인성 설사를 함께 완화할 수가 있죠. 실제로 2022년 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이 65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포도 껍질 추출물 300ml를 12주 섭취케 한 결과 유익균 비율이 약 23% 상승하고 대장 염증 지표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좋은 포도도 부작용은 있겠죠. 당뇨나 지방간, 비만 경향이 있으신 분이나 잦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권장량은 하루 100g 정도, 즉 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함께 든 음식,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저지방 치즈 한 조각과 곁들여서 혈당 상승 폭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계열의 복용 중이라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3알 정도는 괜찮지만 큰 송이를 한 번에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을 받는 환자도 유의해야 돼요. 포도 100g에는 칼륨이 약 190ml 정도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껍질이나 씨, 가지차까지 드시면 칼륨 총량이 늘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흔히 놓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 또는 보충제와 포도를 같은 끼니에 드시면 포도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흡수를 25% 이상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반대로 철분 과다혈증이 있는 분께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 흔한 빈혈성 어지럼증을 개선하려고 간이나 시금치, 깻잎을 일부러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는 식사 1시간 뒤 디저트로 미루시는 게 좋겠죠. 이제 포도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구체적인 레시피나 조금 생소하지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만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 피클이에요. 김장떡 대신 500ml 유리병 하나면 충분해요. 냄비에 식초약 반컵, 물 반컵, 스테비아 가루 한 작은술, 천일염 한 작은술, 월계수잎 한 장, 통후추 6알 정도 넣고 팔팔 끓였다가 식혀주세요. 여기에 깨끗이 씻어 물기 뺀 포도, 얇게 썬 레몬 2조각을 층층이 담고 식힌 피클물을 붓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끝이에요. 샐러드에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고기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서 기름진 맛을 잡아주죠. 둘째는 포도 발효 식초죠. 유리병에 포도 500g을 껍질, 시체, 으깨 넣고 현미식초 500ml, 설탕 100g만 넣어서 골고루 저어요. 면포로 이끌을 덮어서 상온 그늘에서 3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걸러낸 액을 다시 병에 담아 3개월 정도 숙성하면 새콤달콤한 수제 식초가 완성되죠. 이 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내 유해균도 억제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포도 가지 환이에요. 이건 조금 번거롭지만 효과는 좋아요. 말려둔 포도송이 가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 체에 내린 뒤에 꿀을 살짝 넣어서 반죽해서 콩알만한 환을 빚어서 그늘에서 더 말려줘요. 하루에 2알 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면 혈관 정화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홈메이드 영양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단 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포도와 찰떡궁의 음식도 지나칠 수가 없겠죠. 사과, 호두, 저지방 요거트 외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브로콜리와 포도의 조합이에요.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포도 속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할 때 이미 생성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3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데쳐서 올리브유나 레몬즙, 소금으로만 무친 뒤 반으로 썬 시포도를 듬뿍 얹어 드시면 상큼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이 세 가지 맛이 오묘하게 어울리죠. 또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에 포도 한 줌 넣으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이고 비타민 C랑 폴리페놀이 상호 흡수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죠. 반면 피해야 할 조합으로는 맥주, 소주 등 이 알코올이에요. 레드와인은 포도잖아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레스베라트롤 대사를 방해하고 술이 가진 발암 위험이 오히려 건강 이득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간혹 와인 한 잔이 심장병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일 약 100ml 정도 미만의 적포도주를 식사와 함께 소량 곁들일 때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알코올 대신 껍질이나 씨, 가지차로 충분히 대체하길 권장드려요. 마트에서 실속 있게 포도를 고르는 법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송이 부분, 꼭지가 선명한 연두색이고 물러있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포도알 하나하나가 탱탱하게 부풀어 있고 껍질 표면에 흰 과분이 고루 남아 있는 것. 세 번째는 송이 전체 색이 균일하고 지나치게 큰 알과 작은 알이 섞여 있는 거 아닌 것. 네 번째는 알을 살짝 흔들어 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장을 봐오신 뒤엔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세로로 세워서 냉장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야채칸이 적합하고 껍질이 얇은 샤인머스켓은 4일에서 5일, 두꺼운 캠벨이나 거봉은 일주일쯤 신선함이 유지돼요. 혹시 급히 산 양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알맹이를 씻어서 물기를 닦아 지퍼백에 겹겹이 퍼트려서 냉동했다가 꺼내 드시면 반쫀득한 아이스 스낵으로도 변신하죠. 냉동포도는 살얼음처럼 샤베 식감이 나서 무더운 여름 입맛 살리기엔 최고죠. 이렇게 포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듣고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면서 한꺼번에 양을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도는 수분과 과당이 풍부해서 위장기관이 약한 분한테는 더부룩함이나 트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포도씨나 껍질, 차 등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알 정도 혹은 컵 3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속을 살펴서 서서히 늘리세요.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나 통풍,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한 섭취 한계를 확인해 주시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 간판이 아니라 균형이 핵심이에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나 들기름, 단백질이 넉넉한 두부, 달걀, 뼈 건강을 챙기는 현미나 보리 같은 곡류를 고루 드시면서 포도를 디저트나 간식, 차, 식초 형태로 다양하게 곁들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방패를 장착하실 수가 있죠.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 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마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